자, 만약에 부의 고리를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제가 이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떤 세무사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세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세무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정일보라는 언론사의 기사고요. 세정, 말 그대로 이제 세금 관련된 그런 쪽을 좀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입니다. 양경섭 세무사님이 쓰신 거예요. 기고하신 건데 절세 톡톡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3년 10월 9일자 기사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용도 했을 겁니다. 이런 분이신데, 제가 이제 실제 뵌 적은 없어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가 칼럼 잘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국립세무대학교 졸업하셨고, 제 동기들 많이 있거든요. 국세청, 국세조사관, 뭐 하나생명, IBK, 뭐,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그리고 현재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고, 세무법인 온세 대표 세무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매경 이코노미 9월 21일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미성년자 총 157명이 주택 860채를 사들였고 매수 금액만 1176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거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뭐 여보 집주인이 뭐 한 살이래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중간에 그 하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 증여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잡아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했을 때에는 관련된 세금을 다 냈을 거다. 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액의 보유세를 잘못하면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채를 많이 받아버리면 그러면 미성년자가 보유세를 낼 능력이 되냐. 이것도 또 다시 부모가 또 증여해준다면 재차 증여가 된다. 그래서 주택은 조금 그렇고 월세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거나 주거용 중에서도 현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 받는 거라면은 그래도 거기서 번 돈으로 세금 내고 보유세 내면은 그건 해볼만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양경석 세무사님도 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신문 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인 것 같냐. 이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을까?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자, 아마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매수하기 전에 부모나 조부모, 이제 직계 존속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고 49.5%입니다. 최고 세율이 현재 45%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자들은 아마도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냈을 거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난 다음, 그러니까 내가 100을 벌었어요. 근데 최고 49.5예요. 그럼 나머지 50 정도가 남겠죠? 그 세후 소득으로 또 소비를 해요. 그러면은 20을 썼다고 할까요? 그럼 30이 남겠죠. 그럼 그 나머지 30에서 부동산을 구입했을 거다. 맞죠? 처음에 100이었는데.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미성년자는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냈을 거다. 증여자가 만약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줬다면 증여세와 취득세의 대납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 증여세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가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증자, 자녀 등, 손자녀도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새해 전 100을 벌어요. 근데 최고소득 세율이 49.5인데, 물론 이제 초과누진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49.5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60 남았다고 할게요. 세금이 40이라는 거지. 그럼 이 60에서 다시 또 써야 되잖아요.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래서 30을 소비한 거예요. 그리고 30을 열심히 저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뭐 300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이거를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증여 어떻게 되는 거죠? 최고세율 50%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손자녀에게 한다. 그러면 30% 또는 40% 할증이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나도 100을 벌고 세금 내고 나니까 사실 60이 남았는데 나도 이 60 다 쓰고 싶죠. 나도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먹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만 소비하고 일부만 일부 또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300이 됐는데 다시 증여를 하면서 세금 내니까 한 100이나 200 이렇게 증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가지고 이 수증자가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나오고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또 취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증여세와 취득세마저도 증여자가 다시 대납을 해준다 그러면 추가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한 미성년자는 구입한 부동산에서 나온 소득으로 자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리고 많이 있으면은 종부세까지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잘못된 거냐?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저도 이게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뭔가 이상하게 한 사람도 일부 있겠죠. 일부.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교하다. 함부로 증여세를 탈루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막 엄청 막 광범위하고 막 그냥 쉽게 막 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증여세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은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6억 넘어가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1차 소명하라고 지자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안 하거나 소명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세무서로 넘겨버려요. 그럼 이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또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어떻게 내는지도 소명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미성년자라면 해당 주택을 구입한 자금 플러스 이때 발생한 증여세, 취득세, 세금도 어떻게 마련했냐. 이거 또 나온다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한테 미리미리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사주게 하고 싶다면은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 원리 원칙에 맞게 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데 왜 자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고 하는지 자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증여자가 세금 내고요. 다시 또 이렇게 세금 내고요. 취득세 내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내게 하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이렇게 걷었잖아요. 이 세금을 우리가 좋은 데다가 쓸 수 있잖아요. 사회에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런 부분을 너무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시하면서 막아버리면은 아예 저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국고가 비어요, 비어. 증여세는 10년에 성년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공제 허용하는데 이거 좀 작다는 거죠. 게다가 세대 생략해서 증여하면 할증과세도 붙는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 아주 일부 편법, 불법 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는 거죠. 그럼 부자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거냐? 부자가 낸 세금만큼 서민이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었다. 이렇게 차라리 칭찬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셨어요. 항상 이 세무사님 그 절사톡톡 칼럼을 보면은 관련된 세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원포인트 레슨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는 좀 본인도 약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좀 적는 칼럼을 쓰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돼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부자를 비난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부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산이 많다고 또 비난까지 받아야 되냐? 하나만 하라는 거죠. 세금은 내보면 한다. 각종 세금 내려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직장인,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급여를 받겠죠. 연봉. 자, 연봉이 3천만 원 있고요. 1억 있습니다. 자, 연봉 3천 받고 싶으세요? 1억 받고 싶으세요? 지금 너무 당연한 질문 하니까 지금 황당하시죠? 연봉 3천을 받고 싶어요? 1억을 받고 싶어요? 당연히 1억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요? 1억이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뭐예요? 나는 연봉은 1억 받고 싶은데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거죠. 3천만 원 정도만 내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놀부심보라고 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솔직히 사람이니까 세금 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약간 스스로 말하기엔 좀 낯간지러운데 저희 우리 연회원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남자들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군대 갔을 때는 싫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좀 하기도 하고 되게 안 좋았는데 돌아와서 보니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니까 저도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잖아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야 이게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단톡방에서 우스갯소리로 뭐 집 한 채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갑자기 좀 그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애가 딱 한 명 아들인데 솔직히 저도 부모적인 입장에서 군대 보내기 싫어요. 어, 그런데 어떤 그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고속도로 타고 지방도 갔고요. 어제는 기차 타고 고향인 광주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좀 못 산 나라, 뭐 직접적으로 북한이라고 해볼까? 북한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걸 누릴 수 있었을까? 야,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제공받는 그런 혜택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런 데서 태어나서 봐요. 지금 되게 좀 막 힘들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라는 게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내는 세금이 소중하게 쓰이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이제 예산 같은 거 본다든지 뭐 감사 같은 거 하면은 일부 너무 막 무자비하게 쓰거나 뭐 무분별하게 사용해가지고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일부를 보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서나 파레토 법칙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시죠. 자, 부모는 왜 어렵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 자녀에게 온전히 가기 어렵다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해외 이주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탈적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이 세무사님이 좀 약간 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무사님 칼럼에는 약탈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독일 말에 의하면 제가 이제 원어는 모르겠어요. 그 압살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압살적.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압살적인 세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희 교수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국세청 근무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대표 세무사로 이제 세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데 여기 보면 해외 이주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깜냥은 안 되는데요. 실제 제가 2019년, 2020년도에 제가 개별 상담을 했을 때, 개별 상담이 끝나고 뒤에서 막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민을 가면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생님 근데 정말로 이민 가실 생각이세요? 그랬는데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짜대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야 나도 그 당시에는 세금이 좀 너무 과하다 그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거를 이민까지 갈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좀 정말 빈번하게 좀 빈도가 늘어났구나. 그걸 제가 2019년, 2020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해외 이주 가버려서 이 사람들이 내는 이런 게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죠.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딱 돼서 상위 1%에서 이걸 충당할 수 있었다면, 맞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럼 밑에 있는 사람 누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매경 이 잡지 제목만 보고 너무 이거 자극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받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딱딱한 세금 이야기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